자, 여러분 10분이지만 잘 쉬고 오셨나요? 네, 목소리 들리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주은이가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계속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질문 많이 안 할게요. 자, 이제 또 다시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론이는 잠깐만. 이거 그러니까 수강 신청 안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학번 지금 확인했어요. 내가 입력해 놓을게요. 예. 현지는 했죠? 예, 내가 한 걸 본 것 같은데. 네, 현지는 확인됐어요. 네. 자, 그러면 민수도 확인했어요. 예. 나중에 그 수강 신청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예. 네, 현지 반가워. 자, 그러면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대안평가의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대안평가를 할 때에 어떤 거를 이제 비교하는 방식을 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쌍비교법처럼 보완적 방식을 쓰기도 하고 그것이 아닌 뭐 순차적 제거 방식이라든가 결합식이라든가 이런 걸 쓰기도 하는데 또 이거에도 또 개인적인 그 다음에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하게 되고 이런 신념에 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 배웠던 효과하고도 좀 중복되는 것들도 있는데 한번 보면 어떤 것들에 의해서 개인들이 내적 경험이 이제 표현되어지느냐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자, 볼게요. 휴강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객이 우리의 이제 고객에 대해서 배울 때 그 후강 효과하고 같은 개념이고요.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효과가 꼭 고객에게만 작용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 효과들은 우리 삶 속에 어디서나 다 나타날 수 있는 거라서 꼭 뭐해서 무슨 효과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런 곳에서 이런 효과들이 작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쉽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게 보면 상품 평가 시 일부 속성에 의해 형성된 전반적 평가가 그 속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다른 속성의 평가에 영향을 주는 거. 유명 연예인의 광고 제품. 더 뛰어나 보인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내가 선호하는 연예인이 있으면 이 A라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것을 느끼는 거예요. 뭐 친근감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되게 꼼꼼할 거라고 느낀다거나 아, 그 사람은 되게 근사한 걸 쓸 거야 라고 느낀다면 그것이 이 사람이 광고하는 어떤 거에 영향을 주어서 그 제품을 보면 이 영향력이 뒤에서 이렇게 미쳐준다는 거죠. 후광 효과, 빛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연예인이 광고하는 거. 그래서 연예인들이 계약서를 쓸 때, 광고 계약서 쓸 때, 뭐 사생활적이거나 이슈가 될 만한, 우리 회사의 고객층들이 싫어할 만한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고 계약서를 쓰고, 그걸 위반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후광 효과를 얻고자 하는 건데, 얻을 수가 없으니까, 예, 계약 위반이라던가, 어떨 때는 손해배상이라던가, 소송이라던가, 이런 걸 가게 되는 이유가, 계약서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 후광 효과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사성의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이거와 이거가 유사하면 그냥 특별히 어느 거를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B가 유사한 제품이 조금 다른 게 들어가면 이렇게 고객 마음이 갈 수 있고, 또 B 입장에서 볼 때는 A가 가지는 어떤 비슷한데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그걸 선호하는 고객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유사성의 효과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시험 볼 때 지문에는 이런 형태의 표현으로 잘 나와요. 새로운 상품 대안이 나타난 경우에 유사한 성격의 기존 상품을 잠식할 수 있는 확률. 자, 즉 내가 쓰고 있던 새로운 상품이 있는데 그거 내가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그 비슷한 다른 게 또 나왔어. 그럼 저거 한번 사보자라고 하는 특별히 뭐 브랜드 인지도라든가 선호도를 가져가지 않는 것들이 이런 게 많이 나타나게 되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볼까요? 파스타 면인데 파스타 면은 다 비슷하다 그래서 그냥 내가 선호하는 뭐 A 회사 거를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B 회사에서 요거와 같은 성격 더하기 살이 안 찌는 게 하는 탄수화물을 좀 제거하고 다른 걸 넣은 파스타 면이 생겼다라고 하면 비슷한데 예 그냥 앞에 거 내가 쓰던 거 놓고 그냥 다른 걸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많은 고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유인 효과는 여러분 유인 효과는 이렇게 나에게 이끌어들이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안들보다 우월한 하나를 딱 내놓으면서 열등한 대안을 내려놓게 하는 거죠. 아, 기존에 A 정수기 쓰셨죠? 그 A 정수기가 이 기능, 이 기능, 이 기능이 있었잖아요. B도 있어요. 예. B도 있는데 A와 B가 다른 거는요. 얘는 그 전에 이렇게 커가지고 버튼이 가로로 이렇게 세 개가 있어서 공간을 많이 차지했다면 이 버튼은 세로로 놓으면서 공간이 이것보다 반도 안 차지하게 만들었어요. 나머지 기능은 똑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공간이 좁은 집에서는 공간이 좁지만 이 정수기를 쓸 수밖에 없고 모델이 그거라서 썼는데 똑같은 기능에 예, 좁게 쓸 수 있는 이런 부족한 점을 해결할 열등한 우등한 대안이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은 요 렌탈 계약이 끝나는 3년이 되는 시점에 가격도 똑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요걸로 바꿔 타겠죠. 이런 것들을 유인 효과라고 해요. 아, 고객님 지난번에 그거 쓰셨죠? 근데 그거에서 이거 개선돼 가지고 이거 나왔잖아요. 이거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 아, 뭐 지난번에 쓰시던 그 비누요. 이런 건 좋았는데 요번 거가 보습 효과가 약간 더 들어가 있어서 약간 더 보습력이 뛰어나서요. 단점이 있긴 한데 단점은 무르는 거긴 한데 보습 효과가 너무 좋아요. 네,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유인 효과라고 해요. 플레이밍 효과. 뭐 대안들의 중거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효과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안들을 이렇게 어떤 물건을 하나 놓고요.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상품의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선택하고자 하는 여러 대안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득도 되고 손실도 된다는 거예요. 상품은 똑같아요. 예. 상품은 똑같은데 얘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놓고 보통 제품을 설명할 때 보면 디자인적인 거, 색상적인 거, 브랜드적인 거, 품질적인 거 예전에는 이 상품에 대한 설명서를 줬죠. 예, 품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걸 줬는데 요즘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인터넷도 많이 발달하고 하니까 요즘 어떻게 하냐면 일단 가장 내 거는 효과에 대해서 보여주고 효과에도 또 이런 모델들을 써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효과뿐만 아니라 2번 예, 뭐 디자인도 괜찮아요. 예, 3번 품질도 괜찮아요. 4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뭐 어디 가서 평가받은 거, 뭐 식약청 이런 데서 평가받은 인증서도 제출하고 특허도 받았어요.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 순서를 1번을 뭘로 하고 2번을 뭘로 하고 3번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선호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자, 1번을 했더니 4번 사람은 1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 상품 그냥 별로야라고 하고 접어버릴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1번을 먼저 해보니까 다른 것보다 1번이 우선시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나타내서 똑같은 상품인데 이득이 되기도 하고 손실이 되기도 하는 걸 플레이밍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것 때문에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 놓고요. 선호도라던가 연령대, 성별, 그 다음에 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아닌 사람, 하물며 어떤 경우에는 직업군을 또 나눠가지고 포커스 그룹 미팅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거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를 놓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할 때는 어떤 컨셉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이 플레이밍 효과 때문이에요. 예. 그 다음에 손실 회피.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준다 보다가는 혜택은 이만큼인데 이거 고장이 잦아요 라고 하는 요 위험 이거를 수반하고 싶지 않아 해요. 작지만. 그래서 많은 효과가 있고 A 제품은 요 정도의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B 제품은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이 중에서 가끔 사용 방법에 따라서 아이들이 잘못 사용하면 잔고장이 있을 만큼 좀 예민한 건 있어요라고 할 때 요 잔고장이 많으면 사용이 불편하지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런 어떤 손실을 주거나 위험할 수 있거나 나를 번거롭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먼저 점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손실 회피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해요. 또 이제 얼리 어댑터 같은 사람들은 어떤 기능을 썼을 때 그 새로 나온 제품에 대해서 요 제품을 가진다는 거에 더 많은 가치를 주기 때문에 그 새로 나온 제품이라서 더 고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안정도에 대한 건 아직 평가되지 않았다 그래도 그런 얼리 어댑터들은 신상품이라는 거에 더 관심을 주지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작은 민감한 정보, 뭐 세탁기인데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나왔던 그 둥그리 세탁기 같은 경우에 여기 먼지가 건조기 먼지가 안 쌓인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엄청 쌓여 있어서 먼지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그 발생물들을 제거해 준다 그러더니 먼지가 쌓여 있는 게 문제가 되면 이거 더 큰 문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제품을 그냥 그 얘기 듣고 개선이 됐어도 그냥 선택하지 않는 거. 외국의 브랜드를 가진 어떤 차가 시판돼 가지고 잘 팔렸는데 어느 날 길 가다가 얘가 화재가 발생하고 이것이 몇 건 더 발생하니까 이 화재에 대해서 지금 다 정리했다라 그래도 그 브랜드를 선호하지 않게 되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손실 회피 효과에서 나오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리적 반발 효과라고 하는데 이거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 해요. 예. 본인이 자유를 침해당하면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길을 가다가 쓰레기 버리는 걸 봐요. 근데 나는 이 쓰레기를 길에 버리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해.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집 앞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면 이거 그냥 치워달라고 하면 되는데 치워달라 해서 멈추지 않고 더 크게 치워달라고 하면서 그 뒤에 강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당장 가져가세요. 여기 떨어진 가서 막 쓸고 그 다음에 다신 여기다 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 번호 뭐 경고판 붙여서 우리 집 앞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이제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심리적 반발 효과라고 해서 그 이 사람들의 자유를 억제하면 더 판매에 자극이 되는 효과. 이게 역으로 보는 거죠.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이렇게 그 억제시키려고 하다가 판매를 더 자극하는 거. 여러분 되게 많이 보는데. 주변에서. 인터넷에서도 많이 보고. 예. 일반적인 상품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예. 이 심리적 반발 효과하고 이 최고 효과하고 최초 효과하고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어서 물어보는 거였고요. 최고 효과, 최초 효과 먼저 해볼게요. 최고 효과, 최초 효과는 한정품, 리미티드 상품, 여러분 100개 리미티드 상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상품, 그 다음에 최고, 최초의 상품에 대해서 그 선택하려고 하는 영향이 미치는 효과예요. 이제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리미티드를 선호해서 그거에 가치를 부여하고, 뭐 깨끗이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팔기도 하고, 또는 신상품이 나오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까 얼리 어댑터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최고, 최초 이런 거에 내가 막 마음이 쏠려서 어떻게든 그거 하기 위해서 아끼고 돈 벌고 뭐 이러는 사람들을 이제 최고 효과, 최초 효과가 영향력을 미치는 거라고 보는데 이 심리적 반발 효과는 뭐가 있냐면 뭐 이렇게 리미티드도 아니고 신상품도 아닌데 가끔 이렇게 TV에 후광 효과처럼 연예인들이 뭐 PPL로 써가지고 나온 어떤 제품이 있어요. 요즘으로 보면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에서 나와가지고 되게 유명해진 그 뽑기 이게 뭐 외국에서도 뽑기를 구하지를 못하고 한국에서도 구하지를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세트 상품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팔지만 수요가 너무 많은데 공급이 제공이 안 될 때 품절 몇 개, 3개, 4개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저거 품절되면 또 언제 살지 모르고 안 나올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냥 빠르게 구매하는 거 또한 홈쇼핑에서 많이 하는 거. 자, 지금 여러분 마감입니다. 3,000개 이제 다시는 이 방송 안 해요. 자, 오늘만 2만 원 세일합니다. 뭐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세일할 때 사야지. 아, 사야 되겠다. 안 되겠다. 저 방송 또 안 할지도 모른대. 이렇게 해가지고 심리적으로 에이, 나 그럼 지금 사야지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심리적 반발 효과를 잘 사용한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 효과하고 최초 효과하고 조금 혼동될 수 있어서 구분을 해달라고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다음 대비 효과. 이거는 어떤 제품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효과예요. 이런 거죠. 고가의 상품을 먼저 보여주고 저렴한 상품을 권하면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네 저렴한 거 빨리 구매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고가의 상품 이거 비싼데요. 이런 기능이 있고요. 여기 이런 것들이 뿌라드 됐어요. 아 너무 비싼데 이러면 아 조금 저렴한 게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중소기업에서 만든 거고요. 근데 기능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만 없어서 그렇지 브랜드가 아니어서 그렇지 이것도 요즘 기능 좋은데
사람들이 이제 브랜드를 찾으니까 저희가 뭐 안내를 해요라고 얘기하면 진짜요? 그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래서 대비 효과.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고요. 또한 어떤 것도 있냐면 처음에 그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니까 저가의 상품을 내밀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요. 근데 이런 게 좀 불편하고 이런 게 어려워요라고 하면서 유인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요거의 더블이에요. 이 20만 원짜리가 지금 나왔거든요. 이건데 이 기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다 좋고 디자인도 좋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테스트나 AS도 1년째 별로 안 신청하는 제품이 나와 있기는 한데 좀 비싸긴 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진짜요? 이러면서 그 비싼 거를 사는 거. 이런 것들을 대비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 현장이라던가 세일즈 장소에 가면 이런 효과들이 이미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냥 지나가게 되죠. 네, 그래서 품절이라든가 홈쇼핑에서 몇 초 안 남았어요. 뭐 이런 것들도 이런 기능 중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외워야 돼요. 특히 뭐 대비 효과 외우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서 크게 고민 안 하고요. 손실 효과도 여러분들이 별로 고민 안 하고 유인 효과도 고민 안 하고 다만 유사성의 효과와 대비 효과는 비교해서 해야 되는데 좀 다른 거예요. 유사성과 비교. 그 다음에 이제 최고 효과, 최초 효과, 심리적 반발 효과가 혼동될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고 휴강 효과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이거 여러분 첫인상 얘기할 때도 이미지 메이킹 할 때도 이거 나왔어요. 후광 효과. 처음에 그 인상을 주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구의 아들이야? 그러면 그 사람 아버지가 뒤에 이렇게 비처럼 이렇게 기대고 있어서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그럴 거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나쁘게 작동이 되면 이제 역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후광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구매 의사 결정 단계로 우리가 이제 넘어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대안을 비교하면 이제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 단계로 왔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기서 이제 구매하는 거겠죠? 예. 가장 선호하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 의도가 형성되는 단계고요. 이제 대안 평가도 해보고 그다음에 광고에 의한 후광 효과도 있고 이런 거죠. 만약 구매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된다면 고객의 마음이 변하거나 주변 상황에 의해 구매 의도가 변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1, 2, 3단계를 거쳐온 고객은 빨리 4단계에서 구매를 해서 우리의 고객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또 서비스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할 일이겠죠. 이런 고객 구매 행동의 유형에는요. 복합 구매, 충성 구매, 다양성 추구 구매, 관성적 구매 이렇게 4가지 행동을 한다고 해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관여도가 높고 사전 구매 경험이 없어. 보통 이런 거예요. 아파트. 그 다음에 뭐 밍크 코트. 나 이번에 차를 사게 됐어. 차량 구매. 이런 것들은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한번 구매하면 바꾸기가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은 관여도가 높죠. 왜냐하면 정보도 많이 알아보려고 하고요. 주변 사람들의 얘기도 많이 들으려고 그러고 내가 조사도 많이 하려고 해요. 한번 사면 다시 돌릴 수 없게 그러니까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이럴 때 나타나는 행동을 복합 구매 행동이라고 해요. 충성 구매는요. 계속 구매는 해요. 그리고 회사에는 필요한 고객이에요. 역시 고관여하는 고객이고요. 상표에 대해서 만족하면 그 상표만 계속 반복 구매하는 그러니까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충성 고객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뭐 삼성차를 한번 샀으면 삼성차, 현대차를 샀으면 현대차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가전제품도 냉장고 어디 거 샀으면 거기 거. 그다음에 뭐 그 냉장고와 관계되는 또 어딘 거. 뭐 거기 같은 제품의 모터를 쓴대.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브랜드를 하는 거. 이런 걸 충성 고객이라 그러고요. 이 다양성 추구 고객은 말 그대로 여기저기 관심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A 회사 거도 써보고 B 회사 거도 써보고 C 회사 거도 써보고 주로 뭐 여성 같으면 화장품 뭐 이런 것들 여기저기 거 다 써보는 거예요. 마스크팩 나오는 걸로 종류별로 한번 써보는 거죠. 이거는 뭐 가격도 싸고 계속 사용하고 소모되는 것이라서 계속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여러 상표를 써보게 의도하는 사람들을 다양성 추구 고객이라고 해요. 근데 관성적 구매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샘표 간장 먹으면 계속 그냥 샘표 간장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뭐 밀가루 사와 그러면 곰표 사와 백설표 사와 이런 식으로 그 브랜드를 알려주고 계속 그거를 하는 거 주로 식품에서 이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죠. 관성적 구매. 다양성 구매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서치해가지고 많이 사는 거
충성 고객은 한 브랜드에 충성하는 거, 복합 구매는 어쩌다 한 번씩 구매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관여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 이런 구매 행동을 나타내고 있죠. 이제 관여도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관여도와 연결돼서 이제 시험 문제 중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여기가. 왜냐면 이런 거예요. 고객이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근데 구매하고 나서 나타나는 행동이 결과적으로 기업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이 관여도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죠. 이 관여도가 여러분들이 시장 조사했을 때 뭐를 선호하느냐 이런 걸 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면은요. 소비 상황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중요도와 관심도를 같이 합쳐서 관여도라고 해요. 그래서 고관여 상품이 있고 저관여 상품 이렇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높게 관여하고 하나는 낮게 관여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 그 상표와 그 다음에 제품 관여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보게 되죠. 한번 보면은요. 요 관여도가 여기 보세요. 본인이 지각한 거와 그 다음에 정보 탐색을 해가지고 맞춘 것이 그 기대가 구매 후에 일치하지 않으면 구매 후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A 제품이 그러할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돈을 많이 주고 딱 샀는데 사보니 다른 문제가 발생하다는 거. 내가 검토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요거는 인지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경험담이나 이런 것들 내가 써보면서 보니까 내가 그때 다른 거에 관심을 두느냐고 못 봤던 것들에 문제가 생기면서 내가 이 뭐 100만 원씩 주고 산 이 제품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는 거, 걱정이 생기는 거 이런 게 구매 후 부조화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하는 게 이 고관여, 저관여에서 특히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느냐? 고관여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1년에 한 번 사는 거예요. 집, 아파트 이런 거. 정말 비싸서 몇 억 주고 집 샀는데 들어가 보니까 살아보니까 구조가 안 좋아. 아차 싶은 거, 되돌릴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에서 이제 구매 후 부조화가 나타나는데 구매 의사결정에서는 그 구매 후 부조화가 대단히 큰 영향을 있어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천천히 볼게요. 이 내용 밑에 걸로 볼게요. 위에 건 여러분이 책 읽어보면 되고 잘 보면 이런 거예요. 제품에 대해서 관여도가 높고, 예. 그 다음에 상표에 대한 관여도가 높고, 이런 것은 일단 상표가 브랜드 충성도를 가진 사람이고요. 제품과 상품 모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자, 나는 A사 제품이 좋아. 그러면 그 A사도 충족해야 되고 제품에 대해서도 만족해야지 이루어지는 단계이죠. 그래서 주로 여기는 브랜드 인지도 높은 사람들이 이 구역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유독 어디 거만 열심히 다니는 분들 있고 그 매장에 가면 완전히 VVIP라서 뭐 모든 서비스를 다 해주는 고객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제품에 대한 관여도는 낮고요. 이 상표에 대한 브랜드가 높을 때는 이런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그 상표 사는 사람들. 근데 상표에 대해서 관심 많고요. 선호 상품이 존재하고 저관여 저수준의 감정이에요. 즉, 그 상품만 일치하면 A 사 거면 그냥 나머지 안 보고 그냥 A 사 거. 예. 못 먹어도 준치라고 그냥 미니멈 얼마만큼은 될 거야. 뭐 가끔 실패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관여도는 낮아요. 그 다음에 상표에 대한 관여도도 낮으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 하냐면 매 상품을 살 때마다 정보를 탐색하고 제품에 관심, 그 다음에 상표에 무의미해요. 즉, 이 사람들은 제품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뭐, 비교해가지고 어디다 올리고 중소기업 거에도 좋다라고 하고 히트 상품들이 나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여기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 관여도도 낮은데, 여러분 요거 아까 이거 제품 관여도는 높은 거였죠? 예. 요거는 이제 상표와 이게 그 둘 다 낮은 사람들은 그냥 다 무관심해요. 그리고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가격이, 뭐, 굳이 이 집은 이만하고 이 집은 이만한데 그거에 이거 주고 살 필요 없어. 이거면 돼.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상표를 왔다 갔다 해서 가격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럼 보면요. 이런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한번 보면요. 네, 물리적 환경이 있고요. 사회적 환경이 있고 시간적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구매 과업, 선행 상태. 이건 먼저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죠. 그 다음에 소비 상황, 구매 상황,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상황 이렇게 나누는데 나눠놔서 그렇지 이해 못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리적 상황 저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매장의 인테리어.
실내 디자인, 조명, 음악, 소음, 제품, 상표, 상점. 여러분들은 요즘 더구나 사진 찍는 거 좋고 그다음에 인스타 같은 거에 인증샷 올리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해야지만 고객이 찾아온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 환경을 신경 쓰는 기업도 많고, 예. 그다음에 뭐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도 플레이샵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와서 사용해 볼 수 있고 집의 구조에 따라서 배치를 어떻게 했는지도 볼 수 있고 하물며 뭐 가구, 가전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것들을 운영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물리적 환경이라고 해요. 사회적 환경은요. 이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요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인들이 얘기하거나 이 판매 사원들이 얘기하는 거 이거는 이제 기업의 직원이고 주변인들은 나의 지인이겠죠. 이런 구전 효과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타인을 관찰하는 거. 예. 이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음식점에 갔더니 처음 가는 집인데 이렇게 메뉴 시켜 먹는 거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보니까 다 비슷한 거 이렇게 하나씩 시켜 먹어. 저거는 100% 맛있고 이 집의 히트 상품인가 보다. 생각해서 그걸 보고 하는 거. 이런 게 사회적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시기와 시간의 제약. 이제 요거는 우리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상황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어떤 그 플랫폼에서는 아침 밤 12시부터 1시까지 선착순으로 어떤 행사를 하고 쿠폰도 줘. 이렇게 하는 거는 바로 이런 시간 제약을 줘서 요걸 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그 구매 시기는 한 달 내에 해야지 이 쿠폰을 쓸 수 있어. 아니면 1시간 내에 사용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데가 이제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문을 열면 사람들이 그 새벽에 유기농으로 지은 거를 막 사려고 가시는 어르신들도 있었고 또 뭐 젓갈 같은 거는 어느 시기에 판다 이러면 이제 그런 것 파는 그 계절적인 요인을 적용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시간 요인을 적용한 거죠. 24시간 음식점을 주문한다거나 또는 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9시까지 시간 제약을 주는 거는 사실 방역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그다음에 뭐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몇째 주 몇째 주 일요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전날 가서 구매를 일으키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시간 요인의 하나의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 시간이나 구매 시기에 따라서 뭐 내일이 영업을 안 하는 날이면 오늘 저녁에 5시쯤 가면 또 이렇게 세일도 많이 해서 물건을 빼려고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것들을 시간 요인의 이제 요소라고 보면 돼요. 구매 과업은요. 고객이 부여하는 구매 목적의 내용과 특성에 맞아야 되겠죠. 선행 상태는 나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예요. 예, 내가 뭐 지금 현재 스트레스 많이 받아 있으면 고관여 안 하려고 그러고 저관여 상품을 주로 구매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몸이 아프거나 이랬을 때는 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소비 상황.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적 요인, 뭐 AS 이런 것들이 여기에 또 영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상황은 구매한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구매 가능성, 가격의 변화, 경쟁, 뭐 판촉 이런 것들에 대해서 1+1 하면 사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거 가만히 보면요. 1+1이 꼭 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 홈쇼핑에 보다 보면 10% 할인해주고 10% 적립해드려요 라고 하고 요즘은 10% 적립된 거를 31일 내에 물건을 안 쓰면 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이제 추가 구매를 요구하는 게 이제 요 행동인데 그래서 본인들은 20% 할인해서 더 싸요 하지만 이거 조사해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더 저렴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타사 제품이 가격은 조금 높아 보이는데 여기도 10% 적립을 해줘요. 합쳐보면 10% 할인 안 해도 이게 더 저렴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고객의 심리라던가 이런 거 가지고 하는 마케팅 활동이긴 하지만 또 구매자 입장에서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는 고객들은 가격에 민감한 사람들은 또 이런 것도 보겠죠. 이제 커뮤니케이션 상황은 뭐 이제 광고, 그다음에 전폰의 디스플레이, 뭐 구전 효과 이런 것들. 이거는 뭐 소통하는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기 뭐 사회적 환경이라던가 커뮤니케이션 상황이라던가 말을 구분해 놔서 그렇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딱딱 구분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어렵고 사회적 환경 안에도 커뮤니케이션 상황, 구전 효과는 들어가고요. 타인을 관찰하거나 이런 것들, 판매원이 영향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제품을 노출시키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요거는 이제 여러 소통에서 채널에서 서로 소통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구매 시 이제 지각적 위험에 따른 영향 요인이라는데 지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런 다음에 내 머리로 들어와서 내가 생각하고 인지하는 것 이것은 이제 지각적 행위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기능적 위험,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 지각에 의해서 어떤 위험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신체적 위험, 재정적, 이건 돈이죠. 예. 그 다음에 사회적 위험, 심리적 위험, 시간적 위험 이런 것들이 있대요. 보면 기능적 위험은 구매 제품이 소비자의 기대한 성능에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신체적인 것은 위험을 초래하는 거, 내가 다칠 수 있게 하는 거. 재정적인 위험은 지불한 가격만큼 가치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간혹 이럴 때 있어요. 비싼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에이 3만 원이니까 저거 한번 저 제품 신기하니까 사볼게. 그런데 사서 써보니까 바로 고장나. 그럼 3만 원의 가치만큼도 못 잃었을 때 10만 원짜리 사서 약간 부족한 기능을 가졌을 때보다 더 큰 상실감을 얻기도 해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능은 중고 집단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자, 우리가 요번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 집안 식구들이 뭘 해서 어떤 제품을 샀냐면 안마기를 하나 샀어요. 안마 의자를 샀는데 우리가 화면에서 보고 할 땐 얘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거실에 갖다 놓으니까 거실의 반을 차지하고 실제로 한 달이 지나니까 잘 사용도 안 하고 처음엔 많이 쓰더니 할머니만 많이 쓰신다. 그러면 다닐 때 얘가 불편한 것 때문에 아 이거 결과적으로 공간 너무 차지하네. 작은 거에 좋은 걸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심리적 위험은 이미지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예, 느껴지는 거. 그 다음에 시간적 위험은 기회비용을 초래하는 경우 있잖아요. 기회비용. 내가 저걸 구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고 그래 구매했더니 이 AS가 많이 일어나니까 싸고 다 좋고 디자인도 좋고 내가 얼리 어댑터가 됐고 한정품이라 느낌도 좋았는데 한정품이다 보니까 AS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이걸로 인해서 많은 거를 기회비용들을 잊어버리는 거지. 이게 AS 받지 않는 제품이라 그러면 내가 받으러 갈 필요도 없고 전화할 필요도 없고 AS는 요금이 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한정품이라 얘가 점점 없어질 건데 앞으로는 한정품을 살 때는 AS를 고민하는 제품들은 좀 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리미티드 상품들 중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전자제품, 가전제품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고 옷, 신발 뭐 이런 것들이에요. 가방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AS를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시간이 지남으로써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무언가 뭐 AS를 받지 못하면 결국엔 버려야 되고 재구매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가장 쉬운 예일 것 같아요. 예, 시간에 대한 거. 그래서 여러분 단종 상품을 잘 안 사려고 그러잖아요. 자동차도 모델이 단종되면 그 회사의 다른 신상품들이 계속 나와도 구매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은 이런 이유에서 발생하는 거죠. 조금 힘들어도 여기까지는 빨리 나갈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머리를 편안하게 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이제 그 다음에 구매 후 행동이 나타나는 5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구매 후 행동은 내가 처음에 조금 전에 앞에서 보았던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기대했던 거와 그 다음에 지각된 제품의 성과. 이거 내가 이미 구매했다는 거죠. 구매했더니 여기서 내가 인지하는 거하고 얘하고 일치하면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과 불만족의 상태로 나타나거든요. 불만족 먼저 볼게요. 자, 불만족 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원인이 뭔지를 일단 보겠죠. 그래서 재구매하거나 불평 행동 둘 중에 하나로 딱 나눠져서 행동이 나와요. 자, 구매 만족하면 재구매하거나 긍정적인 구전 효과를 가지고 내려와요. 그런데 불만족하면요 행동 아예 안 하거나 이런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죠. 네. 그 다음에 사적으로 행동해요. 부정적 구전 전에 야 그 절대 쓰지 마. 누가 그거 물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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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 공적으로는요 아예 문제가 있어 환불 요구해요. 그 다음에 고발하거나 법적 행위까지도 하죠. 자 이런 것들 뭐, 여러분 뭐 쉽게 얘기하면 리뷰에다가 평을 안 좋게 쓰는 거 이거는 그냥 개인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리뷰가 아니라 Q&A를 통해서 아예 환불을 요청하거나 이런 것들은 공식적인 거래 관계에서 일어나는 공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 여긴 별로 어렵지 않아. 그리고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혼동을 일으키는 건 여기에요, 여기. 자, 이거는 만족, 불만족을 하기 전에, 이걸 고민하기 전에 내가 이만큼 기대하고 이만큼 상품을 사가지고 딱
보니까 만족 불만족을 느끼기 전에 물건이 딱 내 집에 도착하는 순간 딱 고민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 이거 잘 산 거야? 나 이거 잘못 산 거 아닌가? 아, 내가 너무 그것만 보고 샀나? 너무 급히 샀나? 다른 거 좀 검색해 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걸 구매 후 부조화라고 해요. 여기가. 이거는 만족과 불만족을 느끼기에 앞서서 얘보다 앞서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물건이 도착하는 순간, 뜯어보는 순간. 그래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불안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불안함이 생기게 하는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보면 구매 고객이 구매 후에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에 대한 심리적 갈등이 생기는 걸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약간의 후회가 섞이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만족이나 불만족 형태로 가기 전에 나타나는 거고 그것들이 여기에서 영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는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만족으로 갈 수도 있고 아, 나 그거 잘못했네 라고 하고 불만족으로 바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거는 이 어떤 것을 느끼기 전에 구매 후 부조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제품 막 써보고 이러기도 전에 나타나기 때문에 심리적인 걸로 많이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보면요. 이게 발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한대요. 여러분 보험. 보험은 보면 설명할 때 뭐 다 해줄 것 같은데 약관에 보면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뭐 예를 들면 암은 되는데 암도 세포 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게 됐을 때 되고 소외감일 경우에는 1,000만 원이 아니라 이건 10%만 주는 100만 원이고 또 들어가서 보니까 3년 내에 발생하면 50%밖에 안 주고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 약간의 여러 가지 이유가 구매를 취소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 당신이 구매한 이 상품은 개봉하는 순간 반품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되게 많죠. 개봉하는 순간 반품하실 수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개봉해 봐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물건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그건 안 읽은 거예요. 개봉하는 순간 반품할 수 없어요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조금 더 알아보고 후기도 더 보고 했을 텐데 이거 못 본 거예요. 이럴 때, 아, 나 이거 잘못 산 거 아니야? 이거 문제 있어서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두 번째는 자기가 인지한 장점을 다른 대안이 가지고 있어. 난 얘가 가진 기능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서 너무 좋다고 했더니 세상에 물건이 오고 나니까 내 핸드폰에 내가 구매한 거와 유사한 상품이 막 팝업이 되면서 보니까 이 기능 얘도 가지고 있네? 이럴 때, 아, 이것도 기능이 또 더 좋은 게 있는데 내가 이 비싼 걸 주고 잘못 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사고 보니까 그거 말고도 대안이 여러 개가 있어. 꼭 그걸로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예. 아, 그냥 아이스박스에 얼음 얼려 넣어가지고 잠깐 쓸 거니까 그래도 되는데 내가 괜히 냉장고를 샀나? 이거 더구나 계속 쓸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딱 한 달 쓰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가 아이스팩 얼리고 아이스박스에 넣거나 냉장고를 이동해 가면서 쓸 수도 있는데 괜히 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냉장고 사고 나면 특별히 얘가 하자가 없는 이상은 반품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나 혼자 충동 구매, 나 혼자 결정했을 때. 근데 너무 비싼 거야. 집에 왔더니 사람들이 딱 보자마자 야,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뭐 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안을 느끼는 거야. 그 다음에 고관여 소비자일수록 부조화가 크다는 거예요. 이 고관여 상품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파트, 차량, 모피 이런 거. 지나가다 보니까 이 집 모피가 너무 좋아서 샀어. 그동안 내가 수건 사업처럼 가지고 있었어. 버킷리스트. 했는데 사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모피 방송이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털이고 그 회사 거를 막 비교하면서 얘가 더 좋은데 가격은 10%더 싸다고 얘기해. 이럴 때 이제 구매 후 부조화가 막 발생하게 되죠. 또 반품할 수 없다 그러면 더 하죠.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반품이 잘 안 되고 여러분 그 엔진이나 이런 거 리콜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리콜 받기도 힘들지만 리콜 들어와도 아, 산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리콜 해주면 저 차 수리한 거 아니야? 저거 다시 새 차로 받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리콜을 수리해줘서 원상복구 시키면 반품이 안 돼요. 이런 것들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이 구매 후 부조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 감수하려고 이런 현상을 이제 마음을 아니까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기업들의 전략이 나와요. 장점을 강조하는 광고를 많이 해요. 예. 가능하면 장점을 막 늘어나서 그래도 네가 느끼는 그 약간 부족함을 얘네가 더 채워줘라고 이렇게 강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화해요. 고객님 오늘 물건 사셨는데 만족하셨나요? 서비스에 만족하셨나요? 그다음에 저희 안내책자 보내드렸는데 거기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의 선택이 옳다라는 거를 알려주려고 이런 작업을 해요. 그다음에 이런 품질 향상에 불만이 생기지 않게 이제 해피콜 같은 거 한다고 했죠. 그다음에 AS 할 때 친절하게 해줘요. 예. 그다음에 수리, 보수, 반품 요구가 없는 수준의 품질을 만들려고 노력하죠. 사실은 이거가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 내용은 맞죠. 그다음에 고객, 이거는 기업이 하는 거고요. 기업이. 고객 스스로도 해요. 예.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불만족하지 않게 하려고. 아, 내가 잘한 거야 라는 좀 내가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를 했던 그 정보들을 강화시켜놓은 정보를 내가 막 스스로 찾아서 집안 식구들이 얘기하면 이거 봐, 이거 좋고 이거 좋고 이거 좋고 이거 좋고 그래서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선택한 이유를 아주 긍정적인 요소로 밀고 가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그 뭐 이런 거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장점이 약화시. 이건 뭐냐면 아 B라는 상품도 그 제품이 있대라고 얘기하면 야 근데 거긴 단점이 이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잘 선택한 거지. 이렇게. 내가 선택한 거에서는 잘했고 막 정보를 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론 그때는 몰랐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잘했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나를 좀 이렇게 힘돋아 주려고 나 스스로 해서 구매 후 부조화를 축소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이 구매 후 부조화를 어떻게 작용하는지 개인이 어떻게 하는지 이 두 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개인이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구매 후 부조화가 발생하는 이유, 구매 후 부조화의 정의, 그 다음에 감소시키는 기업의 전략 이걸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기대 불일치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 개인의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거 경험이 묻혀서 내가 기대하는 서비스를 딱 만들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건을 구매해요. 구매하니까 이제 내가 알게 된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게 제품일 수도 있고 서비스일 수도 있죠. 내가 기대했던 거인지 여기에서 이제 만족하느냐 아니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품질 차원에서는 신뢰, 그 다음에 대응, 확신, 공감, 유형성 이런 것들을 좋아야 된다고요. 이건 뭐 그냥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인지된 서비스가 이런 거죠. 기대를 초과하면 좋아요. 아주 행복해. 예. 근데 기대가 일치해도 좋죠. 근데 못 미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가지 않으려고 구매 후 부조화해서 기업들이 채워주려고 하는 개인들이 인지하려고 하고 주변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을 차단하는 행위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 그래서 기대가 불일치하게 되면 결국에는 구전 효과도 안 좋고 리뷰도 안 좋을 거고 그다음에 재구매도 안 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인지 부조화 이론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기대 불일치 이론이에요.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인지된 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내용이고 이건 인지 부조화. 그 모순되는 사람이 모순되는 인지 요소를 가질 때 불균형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불균형한 상태는 심리를 긴장시키고 근데 긴장을 유발해서 사람들을 이것을 해소하려는 심리,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 그 구매 후 부조한 논리하고 같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나는 긍정적 요소를 갖다가 이유를 달고 그 다음에 대안적으로 나타난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적 요소를 가지고 얘가 더 잘했다라고 선택하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것들을 이제 이 부조화 이론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요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결정에 극단적이고 합리적인 형태, 정보를 막 붙이는 거예요. 좋은 정보. 그 기업들이 준 그 강화했던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하겠죠. 형태로 나아가고 자신이 알고 싶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차단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이 인지 부조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뭐 사람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행동이고요. 우리가 가끔 판단해야 될 때 내가 정말 신뢰하는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듣고 판단했는데 알고 봤더니 보아야 되는 평가 요소가 더 많을 때 아차 싶을 때 바로 이런 인지 부조화 이론에 의한 것처럼 아차 싶은 일이 있을 때 그 실수를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때 내가 뭐에 홀렸나 봐. 뭐 그 뭐니 왜 그렇게 했지라고 나한테는 묻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을 못하고 어떻게 그때 뭐 홀렸나 봐. 그래서 그게 좋아 보였는데 이런 일이 생겼네. 이렇게 해서 나를 긍정적 요소로 밀어넣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참 많은 내용을 다뤄야 했던 여러분 3단계가 지나갔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이제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도 설명했듯이 1단원, 2단원, 3단원 있으면 여기 많은 내용이 있는 이제 3단원의 고비를 넘어서 이제 4단원 남아있고 5단원 남아있는데 5단원은 여러분들이 매너와 에티켓 배웠던 수준으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만 인지하면 푸는데 크게 어려움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고비에서 요 단계 아주 이론을 외워야 될 게 많지만 조금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땠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설명을 다시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설명해 줄 테니까 질문 올려도 좋고요. 자, 마이크나 채팅하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은 마이크로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 뭐 MBTI 이런 거 할 때는 좀 재미있었죠. 예, 그래도 중간에 숨을 좀 쉬게 해줬어요, 우리에게. 그죠? 자, 여러분 어때요? 그쵸. 어려워요. 이게 경영학 이론이 들어온 거라서 내가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꼭 이해해야 되는 것들은 막 이렇게 밑줄 쳐가면서 얘기를 했지만 부연 설명을 자꾸 하는 것은 여러분이 책을 볼 때 보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메리비안의 청각적 효과를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자, 어려운 거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 어려운 거는 딱 보면 내용을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단어들이 내가 안 쓰던 것들이 나와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 생각하고 접근하지 말고 이제 강의 들었으니까 아, 단어들의 의미는 내가 아는데 단어가 생소하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책 보는데 훨씬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예.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문제. 예. 다음 중 구매 후 부조화 발생 상황이 아닌 것은 구매 후 부조화가 왜 발생하는지 우리가 조금 빠르지만 이야기했잖아요. 예, 근데 왜 그 상황이 아닌 거 한번 볼게요. 1번 관여도가 높을 때 구매 후 부조화가 많이 발생한다. 2번 구매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때 구매 부조화가 발생한다. 3번 마음에 드는 다른 대안이 여러 개가 나타났을 때 구매 후 부조화가 나타난다. 4번 전적으로 고객 자신이 의사결정했을 때 나 혼자 아무에도 묻지 않고 구매를 했을 때 구매 후 부조화가 나타난다. 5번 선택한 대안에 없는 장점을 선택하지 않은 대안이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산 제품이 거기에는 장점이 아닌데 다른 제품 사고 보니까 다른 제품에 장점이 있는 게 나왔어. 예, 이럴 때 구매 후 부조화가 나타난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몇 번일까요? 이 S맷이 또 지문이 5개로 나와서 여러분을 또 힘들게 하죠. 예. 다시 한번 할게요. 구매 후 부조화가 나타나는 상황이 아닌 것은 1번 관여도가 높을 때 2번 구매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때 3번 마음에 드는 대안이 여러 개 나타날 때 4번 전적으로 나 혼자 의사결정했을 때 5번 선택한 대안에 없는 장점을 선택하지 않은 대안이 가지고 있을 때 몇 번일까요? 2번. 내가 구매한 거를 취소할 수 있으면 구매 후 부조화가 잘 안 일어나요. 아, 나 이거 취소해야지. 반품비 내야지. 그냥 이러면 되는데 고관여에서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에 하자가 없는 한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도 내가 반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 후 약관에 의해서 내가 취소할 수가 없다라고 느낄 때 아, 조금 더 신중하게 살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을 때 구매 후 부조화가 더 높게 나타나고 고관여 상품일 때 더 많이 나타나고 저관여 상품이면 아이 저거 뭐 그냥 샀는데 뭐 10,000원 마음에 안 들면 뭐 그냥 버리지 뭐. 안 쓰면 되지 뭐. 10,000원? 괜찮아. 내가 딴 데서 아끼면 돼. 이렇게 되니까 저관여에서 문제가 잘 발생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그 시험을 볼 때 그러니까 이해, 재미 이런 것도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내용을 고지식하게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각 자료가 좀 자료가 글이 많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여기서 익히라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10분 쉬고 다음 시간에 고객 커뮤니케이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쉬고 올게요. 여러분 퇴실 안 해도 되고요. 퇴실하면 다시 입실해야 되니까 여기서 일단 쉬겠습니다.